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2장 14절 우리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2장 1절에서 빠져나온 듯 했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좀 마음이 있어서 이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더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미혹과 확증 편향성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미혹하는 가장 큰 통로가 이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참을 거짓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거짓을 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거든요. 미혹은 사실과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걸 미혹이라고 하는데, 사실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계속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위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안에 책임감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성에 대한 거를 대처하는 데는 수학자들이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 전공도 있고 그래서 책임감도 사실 좀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15년을 제가 수학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사실이라고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확증 편향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은 그 학문이 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주관적인 그 사실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믿음과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 사실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증 편향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만 놓고 보자면 아마 독보적인 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숫자밖에 안 믿거든요. 뭐 숫자밖에 안 믿는단 말은 약간 어폐가 있죠. 하나님도 믿으니까. 근데 사람보다 이제 숫자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라든지 우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식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픽스된 값이 아닌데, 뭐 숫자라고 하는 건 약간 픽스된 값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그건 고정된 값입니다. 그게 뭐 15%면 15%,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15%지 그것은 뭐 해석이나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이런 고정되어 있는 값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그래도 제가 15년 동안 전공했던 것들을 좀 살려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센 흐름에서부터 어떻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서부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미혹이란 주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합니다. 다음 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대적하라고 명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또 다음 절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의 간궤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간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간궤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의 전략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속이는 것, 즉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미혹이죠. 마귀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영원한 전략은 속이는 것,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분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뭐 사랑과 공의, 또 자유, 뭐 이런 속성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대표적인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교만과 미움과 거짓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를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한 존재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거죠. 교만이 마귀의 이제 본질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가 이용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확증 편향성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 누가 확증 편향성에 넘어지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 수 있어, 내가 믿는 건 사실이야, 하는 이 교만. 딴 사람은 다 틀렸어 하는 이 교만이 있으면 이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당장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넘어지는 것은 항상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안 넘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속을 수도 있어,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점검하고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지는데 누가 미혹되냐면 교만한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미움, 거짓, 이 세 가지 속성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미혹되고요. 미혹되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분노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혹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 화, 미움, 그런 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또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선지자들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미혹의 특징은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들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들인데 성경에 기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이 중심이 된 것들이 이제 미혹합니다.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인 거죠. 인본주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미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크리스찬을 미혹하는 미혹의 특징 중은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거야,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 보는데 사실 그 배후에 아주 깊이 뿌리에 들어가 보면 약간씩 성경적인 생각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 뭐 거짓말에 살인해,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겠어요? 명백한데. 근데 아주 애매하게 미혹한다는 거. 그래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깊게 성경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미혹에 흘러 떠내려가요. 근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약간씩 어긋나 있어요. 약간씩.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half truth라고 하거든요. half truth.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마귀가 사단과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절반만 틀린 말을 하지. 절반만 틀린 말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뭘 알게 될 거고. 근데 그 얘기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섞어서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 이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미혹은 불법과 미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것,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을 동기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분노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 분노로 이끈다는 거예요. 또한 분노하면 더 쉽게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분노가 어쩌고 해도 사실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면 안 돼요. 예, 정말로 이제 분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야지 그 사람을. 이거 분노로 대적하면 안 돼요. 분노로 대적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이게 분노로 미워하게 되면 그럼 뭐예요? 미혹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약간 사랑의 마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러면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미혹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정의로워 보이는 말, 인권, 평화, 정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문화 막시즘 얘기할 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도 미혹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 미혹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미혹은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미혹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합니다. 다음 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여러분 거짓말을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거짓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여러분 반복해서 100번만 들으면요, 그런가? 그리고 1000번 들으면요,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럴 리가 있어.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그걸 또 보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여간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미혹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의 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라고 비방받기도 하고 또 극우라고 비방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극좌라고 비방받기도 하고 하여간 진리를 말하는데 비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도 미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음 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요한이 경고하는 핵심은 뭐냐면 첫째, 미혹은 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게 얘기했죠. 미혹은 영이라는 것이고, 둘째, 미혹은 정말 진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 평화로운 일, 화해의 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중 하나가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그러니까 미혹은 평화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에 대한 것을 분별하실 때는 항상 뿌리로 들어가 봐야 돼요. 겉에 하는 얘기 가지고는 몰라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예, 그 얘기를 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뭔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파서 들어가 봐야지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만 봐가지고 다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선, 그래서 저희가 시대의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의 지금 10번째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건데, 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그런 사상적인 기반이 뭔가, 도대체 어떤 사상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가, 이걸 함께 들여다봐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냥 드러나는 얘기만 보면 다 좋은 얘기하지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린 말에 미혹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예? 다 좋은 말이니까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정말 성경의 기초 위에 서려면 깊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깊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평화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뭐 평등 얘기하고 다 좋은 얘기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어떤 뿌리에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런 걸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화치를 하는도다. 자, 미혹 중에 하나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정권과의 평화를 얘기한다. 이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과연 지금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과 평화가 가능한 평화인가? 예. 만약 그게 거기서 지금까지 없었던 건 몰라 그러고 눈 감고 평화롭게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그 정권 아래서 억울하게 탄압받고 죽어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싸우는 것보다 평화가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울 수 없는데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피를 그만큼 뿌렸고 지금도 계속 뿌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뿌릴 건데, 그거를 그냥 몰라 그건 모르겠고 그냥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미혹인 거죠. 평화만 놓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평화로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죽임을 당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몰라 이건 모르겠고 그냥 약간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나아. 이게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미혹 중에 하나가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혹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약간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미혹은 결국 뭐예요?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혹의 영은 언제 역사할까? 미혹의 영은 언제 역사할까? 영의 특징이 있는데, 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항상 영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항상 영은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의 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만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네, 이 미혹도 마찬가지. 그걸로 정말로 믿으면 그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영은요, 믿는 거예요. 네, 믿으면 그게 영이 돼요. 영이 된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 믿으면 그게 영이 돼요. 이 표현이 애매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믿으면 영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이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속는 거예요. 뭐 영이 아니라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어떤 사실을 듣다 보니까 진짜로 믿기 시작해요. 진짜로 믿기 시작해요. 이거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확증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성은 반복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증 편향성, 그러니까 특정 사실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편향되게 정보를 주게 함으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과 관련되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 아마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유튜브나 SNS의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종류의 소식만 골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한두 번 이제 제 설교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제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막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튜브는 설교만 올라오는 건가 봐,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종류의 소식만 골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본 뉴스가 있으면 그쪽 성향의 뉴스만 포털 사이트가 계속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성향의 뉴스를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알고리즘이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 뉴스 보실 때 그 신문사 클릭해서 보지 않잖아요. 뭐 대부분 네이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뭐 구글 통해서 보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체 알고리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잘 맞는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반대되는 뉴스나 정보는 접하지 못하게 되고 한쪽 방향의 정보만을 전부인 양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죠.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이게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증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대처하는 싸움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분별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싸우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더 확증 편향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과 환난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요. 미혹은 진리를 분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접한 정보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계속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참 위험합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확증 편향성. 확증 편향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 의견 또는 가정을 강화하거나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선호하거나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식하는데 계속 이미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쪽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계속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성입니다. 사실 확증 편향성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맞춤형 정보를 각 개인에게 맞게 알고리즘으로 선택해 주면서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정말 알고리즘이 얼마나 귀신 같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약간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알고 있는 거야. 마귀가. 마귀가 알고요. 그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 번요.
그 여행 가느라고 이 캐리어 가방을 한번 찾은 적이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광고는 캐리어 가방 광고만 뜨더라고. 무슨 사이트를 들어가도 거기 이렇게 배너가 뜰 때 보면은 무슨 가방 광고만 떠요. 이런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죠. 자, 확증 편향성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선택적인 정보 수집.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고요.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거나 회피합니다. 자, 이건 앞서 얘기했지만 뉴스나 정보를 찾아주는 AI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정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확증 편향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설교에 은혜 받아요. 응? 내가 이미 이런 거 아니야 하는데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하셔. 그럼 눈물이 쭉 나요. 모르는 걸 얘기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네? 몰랐던 걸 얘기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어떤 신앙관 또는 내 믿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얘기해 주면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생각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에다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읽으세요.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형광펜 치면서 읽는데 어디 형광펜 쳐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맨 똑같은 구절이 쳐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쳐 있어요. 비슷한 맥락의 구절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리 돌아가면서 해도 다 똑같은 구절에만 줄쳐 있어요. 다른 구절에 안 쳐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구절이나 그런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의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집중하지 않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불편하다고 느끼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설교는 은혜 받고요.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들만 계속 강화되지 내가 모르고 있던 건 영원히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모르고 있던 건 계속 모르는 거고 알고 있던 것만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뭐 그나마 그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잘못된 것만 계속 강화시켜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약은 그러니까 입에 쓰다고 나한테 좀 불편하거나 동의가 안 되는 것도 겸손하게. 그래서 이 겸손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확증 편향성하고 제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옳아, 나는 알아. 이 교만. 이게 우리를 확증 편향성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도 있어. 난 다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와도 그걸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목사 설교는 물론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목사를 들을 때도 조금 불편한 얘기하면 그건 다 걸러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딱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해석의 편향성입니다. 자,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뒷받침하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있죠. 야, 이거 참 놀랍습니다.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쌀 모으면서 봐, 목사님이 그거 맞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내가 맞다 그랬는데. 와, 나중에 들어보면요,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근데 교만한 자는 이걸 인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 다 알고 있고 또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성과 싸우는 제일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제일 강력한 무기는 겸손이에요. 그래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간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기억의 편향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정보를 기억할 때 이 기억 자체를 편향되게 바꿔버려요. 기억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는 것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거나 왜곡해서 기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확증 편향성의 특징들이에요. 자, 확증 편향성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죠. 첫째는 정치적인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이 확증 편향되는 영역일 거예요. 정치적인 확증 편향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뉴스만 소비하고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확증 편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은 아마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진보 매체만 보고요. 보수적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보수 매체만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확증 편향된 정보와 확신을 기초로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음모론자라고 또라이라기도 하고 뭐 마귀새끼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어떤 게 있냐면 건강 정보에 있어서도 확증 편향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 다이어트 방법을 지지하는 연구나 사례만 찾아보고 반대되는 과학적 증거는 무시해요. 이런 것도 이제 확증 편향이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좋다는 정보만 다 찾아봐요. 그런데 사실 부작용도 있거든. 그럼 부작용에 대한 건 안 찾아봐요. 또 오메가3가 좋다 그러면 오메가3 좋다는 것만 막 찾아보고 이게 계속 바뀌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핫한 게? 있던데 뭐 핫한 거 제가 들었는데 비타민 뭐였더라? 하여간 그게 요즘 핫한데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좋다는 소식만 계속 이렇게 찾아보지 거기서 부작용이 있거나 뭐 반대되는 것들은 이제 무시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는 예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신앙에 부합되는 성경 구절만 강조하고 그런 설교만 듣고 또 설교에서도 그런 것만 뽑아서 인식하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스킵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확증 편향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 편향의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확증 편향성의 원인은 뭘까요? 자,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되는 원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가진 신념과 반대되는 또는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던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충돌하는 정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서 그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지?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데 뭐가 거짓말이지? 이런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계속 선택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확실성의 추구입니다. 확실성의 추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항상 옳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이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건데 사람이 결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컨시스턴트합니다. 굉장히 일관돼요. 이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유리한 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건 악이에요. 항상 그렇게 정해요.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이야.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건 악이야.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항상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인데,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주는 정보만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당화시켜주는 정보만 계속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반대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이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응? 나는 죄인이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날은 오라.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제가 틀렸어.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증 편향성을 일으킵니다. 계속 확증 편향성을 일으켜요. 근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해석을 집어넣는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항상 자기가 옳다는 지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정보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의 홍수로 인한 원인이 있습니다.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뭔가 효율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유리한 정보만 계속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서치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익숙하고 읽기 쉬운 정보에 먼저 눈이 가지요. 이렇게 전혀 새로운 분야에는 잘 눈이 안 가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근데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요, 전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야. 저걸 또 이해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익숙한 거,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그레고리 페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요, 포안카레 컨젝처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 찾아보셨어요? 아무도 찾아본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 그걸 찾아서 이해하려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찾아보죠. 근데 저는 당연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자기한테 익숙한 정보만 찾아보게 돼 있지 익숙하지 않은 걸 찾아보는 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것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확증 편향성에는요, 확실히 영적인 게 있어요. 확증 편향성에는 확실히 영적인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이 알고리즘이나 심리적인 원인에서 시작되는데, 이 편향적인 확신이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영이 돼요. 정말 영이 돼요. 영은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고 했죠. 진짜로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한번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논리적인 대화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논리적인 대화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코앞에다가 봐, 이거예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믿어요. 이건 이제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 다음부터는 영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증상일 수 있는데, 아니 바로 코앞에다가 갖다 줬어. 응? 이게 시계예요. 그러면 음모론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경험했던 게 물론 시계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수준의 얘기였어요. 이거 시계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음모론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예요? 영이죠, 영. 그러니까 뭐를 갖다 줘도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잡힌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전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일단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축사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축사가 필요하지, 이때부터는 이제 대화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미혹의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증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곡된 현실을 사실로 계속 인지합니다. 정보나 현상들을 모두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인식해요.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고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점 확증 편향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양극화가 돼버리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왜 대화가 안 되냐면 강한 확신과 확신이 충돌하는데 이 확신과 확신이 충돌할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팩트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확신과 확신이 충돌을 했어요. 예. 고 목사님 지금 손에 들어있는 것은 시계야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고 목사님 들고 있는 건 물병이야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중재해야 되냐면 팩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짜자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중재가 돼야 되는데 이 팩트 자체가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시계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그러면 그다음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의 팩트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지하고 있는 팩트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팩트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팩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다른 팩트의 기초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정말 파멸로 치닫습니다. 이건 파멸로 치닫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는 뭐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것도 거의 반반씩 나뉘어져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대화 자체가 안 되나. 이게 뭐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제 미혹이 한 사회를 파멸로 치닫는 거죠. 치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을 묶고 있는 미혹의 영을 계속 대적했던 것이 이제 맥락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확증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 일단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건 그냥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증 편향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경계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확증 편향이 정보를 편식해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특히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양한 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확증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아주 시끄럽게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겁니다. 참 예민한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설교 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이슈인데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음모론자, 뭐 내란 지지자 아니면 처벌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안심하십시오. 뭐 제가 지금 이제 부정투표가 뭐 사실이고 아니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크리스찬.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부정투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사해봐야지 아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이게 사실 지금 거의 반반 나눠져서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거의 반반 나눠져서 충돌하는 건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얘기만 해도 뭐 음모론자, 내란 지지자 막 이러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40몇 %인가가 이제 부정투표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믿는 건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뭐 이런 사람이 한 절반 되고, 나머지 절반은 미친놈들, 음모론자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해봐야 아는 거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제 그런 사람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에 일단 빠지게 되면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죠. 미혹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분노로 이끌어요. 미혹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분노로 이끕니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걸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증 편향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그거는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100이면 100 다 확증 편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정선거는 없다고 믿는 쪽에서는 즉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확증 편향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부정선거는 없어라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고, 그래서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은 음모론자야 라고 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함으로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양쪽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받아요. 에이, 너는 확증 편향됐어. 맨날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너 그렇게 된 거야. 망상이야. 음모론자야. 공격을 받으니까 에이씨 막 열받고 이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에이, 이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나는 중립적이다. 아마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기록됐다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확증 편향되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확증 편향되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과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틀릴 수 있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미혹으로 넘어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식함으로써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에이, 음모론자야 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야 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믿는 걸 수 있는데, 반대편 사람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믿는 건 음모론자야 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게 확증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음모론이 아니야 라는 또 다른 종류의 음모론을 믿고 있는 음모론자인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확증 편향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는 확증 편향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른 저 사람들만 확증 편향되어 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확증 편향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질병이에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양쪽 모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과 사실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다양한 관점들과 사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나중에 고 목사님이 부정선거라 그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래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딱 유일한 이유예요.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요 굉장히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는 찬성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봤고 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했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회를 하니까 만나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를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더라고. 이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긴 찾아보죠. 그런데 확증 편향, 자기가 보는 매체만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것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책임이 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첨예한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쪽에도 분명히 확증 편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거를 제가 편향되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양쪽 사람들을 다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는 찾아보지 않은 건 이쪽이에요. 찾아보지 않은 거. 근데 이쪽 사람들은 말이에요, 워낙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억울해서라도 찾아보더라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찾아봐요. 그런데 여기는 안 찾아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더 가중치가 있냐 하면 찾아보지 않은 쪽에 있어요. 왜? 확증 편향과 싸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양한 정보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쪼개져서 내란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이래도 안 찾아보고 있다면, 이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찾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거의 반반 나눠졌거든요. 이제 거의 반반 나눠져서 야 이거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내전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찾아봤다? 그런데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회의 진짜 문제는요, 부정투표가 사실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게 진짜 우리 사회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진짜 원인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선거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최소한 진지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게 저는 크리스천의 당연한 책무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국민이 지금 거의 반반 나눴단 말이에요. 거의 반반 나눴는데, 그러면은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정보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파국으로 몰아가는 진짜 이유예요. 아니면 부정선거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얘기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이쪽 입장에서 뭐 찾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어? 그럼 이거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대화가 안 되면 주먹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봐야 돼요. 확증 편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내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된 사람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파멸로 가게 됩니다. 일단 진지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일단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이게 믿을 만한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그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 그거 알아보지도 않았다. 근데 이제 알아봤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거 들어보지 않고 내가 맨날 편향돼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알아본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내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그건 알아본 게 아닙니다. 아니 나도 알아봤어. 나도 그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뭐 신문 있고 정보 있는데 아니 전부 찾아봤더니 이렇대. 그거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확증 편향이 됐다는데 거기 가서 또 알아보면 이게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확증 편향시킨 것 같은 그거. 저 사람을 확증 편향시켜서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찾아본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들어봐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대법원에서 이미 검증을 다 했고 결과도 다 나왔어. 근데 우기는 사람이 이게 또라이고 미친놈이고 음모론자들이지. 오케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정보를 찾아봤어야 돼요.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거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아니 그렇게 다 명확하게 증거가 됐는데 저 미친놈들, 뭐 한두 명이면 미친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40%, 50%가 미친놈이야? 그럼 이 나라는 좀비공화국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절반이면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만난 사람 중에요, 이거 찾아본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정확하게 그 판결에서 뭐라 그랬는지를 뒤져본 사람은. 근데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법조문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또는 그래도 이거 보니까 말이 안 돼. 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고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가 주로 보는 매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확증 편향됐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시 찾아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 그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신뢰할 만한 건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접하는 거 말고 저쪽 매체에서 뭐라 그러는 거지? 보고 그게 신뢰할 만한 거야? 검증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이슈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반반 나뉘었거든요. 반반 나뉘었는데 음모론자 미친놈 또라이. 국민 50%가 또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나라 망한 건데. 여기서 겸손이 필요하죠. 아니 국민의 50%가 다 나보다 머저리 병신 쪼다만 있겠습니까? 그 50% 중에는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대학 교수, 박사, 석학 다 있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만이 작동해서 저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야. 이건 이제 교만이죠.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겸손. 그 상태에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저 인간들도 보면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저러지? 그러면 그 입장에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좀 부정선거 옳고 그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아보지도 않았어. 찾아보긴 했는데 대충 찾아봤어. 그리고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슨 확증 편향된 사람들이야 음모론에 빠져서 이렇게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확증 편향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음모론자야라는 음모론에 빠진 거예요. 물론 반대편 사람들도 확증 편향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만 음모론이 확증 편향자가 아니라 이쪽도 음모론이 확증 편향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위험성이 있고 양쪽이 다 확증 편향될 수 있고 하는 여기가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회개해야 돼요. 왜? 아니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지금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무책임한 거죠.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아니 그러고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확증 편향됐어, 음모론자야.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요. 상대를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고,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죠. 응? 사랑은 일단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예, 이거를 일단 알아보고 충분히 들어보고, 그러고 내가 동의가 안 된다. 그럼 예의를 갖춰도 동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하여간 여러분 지금 정말 나라가 두 쪽이 나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남북한이 아니고 이제 뭐 동서로도 갈라지게 생겼어. 그런데도 안 찾아봤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저도 크리스천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찾아보십시오. 정보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멘. 네. 자, 둘째, 충분히 찾아보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나는 뭐 사실인 것 같아, 또는 아니야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돼요. 셋째,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무슨 꼴통이다, 무슨 망상증 환자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왜? 저 사람에 대한 얘기 같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평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천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사랑에 기초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뭐 윤 대통령의 판단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뭐 전환길 씨가 요즘 뜨거운 것 같은데 뭐 그분 생각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 대한 얘기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을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들어보는 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의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거는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잖아.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 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말하기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제가 얘기한 입장에서 찾아보시란 말이야. 그러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고 목사님 난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대화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뭐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정말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도 안 들어. 들어도 안 들어.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다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수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거 확률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답을 어쩌라고. 그럼 확률 0이 나온 거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확률 0이 나왔으면 0입니다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진지하게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도 내가 그래도 동의가 안 됩니다. 왜 동의가 안 되는지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열린 마음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미 악할 대로 악해져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아봤으면 두 번째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비판적 사고. 자,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예? 이제 그랬더니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예요.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알아봤다면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감정적인 반응 대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 자, 그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이제 부담감을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수학자 출신의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제 자랑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추어 수학자는 아닙니다. 아마추어 수학자는 아니고요. 그래도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UC 버클리에서 PhD 했습니다. UC 버클리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수학계에서는 적어도 제가 갈 때는 전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거기가 압도적인 넘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수학자였고 그리고 그 15년 했고요. 그래서 S급 수학자는 아닐지 몰라도 A급은 됩니다. S급인지 몰라도 A급은 돼요. 그 수학이 여러분 뭐냐면 객관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학 그럼 숫자를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이후로 숫자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저기 초보자들 학부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그거는 저기 학부 1, 2, 3, 4학년 애들이나 하는 거고 이제 4학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하고 하면 그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수학이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전공했던 건 Higher Dimensional Topology라는 걸 했는데 그건 정말 숫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방법론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전공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얘기하면 집에 못 가는데,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폴로지가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물리 분야가 이제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모양인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는 동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게 동그란지 평평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이렇게 한참 나가서 보니까 동그랗네 이렇게 아는 거지. 그 안에 살면 평평한지 동그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Higher Dimensional Topology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들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레고리 페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게 이제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하나를 증명한 거거든요. 포안카레 컨젝처라고. 포안카레 컨젝처는 하여간 어떤 방법론인데 그거를 만족시키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밖에 나가서 보지 않고 안에 있어도 이런 모양인 게 분명해 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호몰로지 그룹이니 호모토피 그룹이니 그다음에 뭐 천 인베리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객관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사실이란 걸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뭐 실제로 밖에서 보지 않았는데 안에 살면서 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객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하여간 제 전공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수학자들은 확증 편향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거 당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수학은 여러분 객관적 진리를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는 다 빼고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그걸 이제 수백 년 동안 해온 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서론이 이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뭔가. 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하라예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오죽했으면 수학자들이 1 더하기 1이 왜 2인가를 의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합론과 엑소메릭스의 그 티어리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1 더하기 1이 왜 2냐는 걸 연구하면서 수학의 한 분야가 개척이 됩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느라고 한 분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강박적이고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지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증 편향에 있어서는 독보적일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의심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게 없어. 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의 첫 번째예요. 당연하다는 건 없어요. 누가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한다면 그놈이 사기꾼이고 그놈이 범인이에요. 당연한 거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속이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 증명될 때까지는 그냥 오픈된 상태로 둬야 돼.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에요. 안 그러면 그다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증명될 때까지는 그냥 잘 모릅니다. 아니면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멈추셔야 돼요. 자, 하여간 당연하다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없어요. 증명을 해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모든 비판적 사고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 맞아? 이것까지 의심했던 게 데카르트잖아요. 하여간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자,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입관입니다. 당연해 또는 당연히 불가능해 하는 거. 이게 새로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거부터 부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아니면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요.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이 선입관 때문에 실수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보어나 이런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주장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짠 여는 순간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미쳤냐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맞았거든요. 고양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자 레벨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입자 레벨에서는 원자나 전자나 이런 이제 소립자 레벨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하여간 이 천하의 아인슈타인도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맞았거든요. 하여간 이거를 깨셔야 돼요. 절대로 아닐 거야, 반드시 맞을 거야, 뭐 이런 거. 뭐 증명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이게 한 번으로 될래나? 그것도 이 졸린 이 밤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맞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두 번째, 감정을 배제하라. 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감정이 남아있으면 생각이 굽어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친구니까, 종친이니까, 경상도니까, 전라도니까, 동창이니까 이거 다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감정 다 빼야 돼요. 자, 셋째, 그 정보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밤에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도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제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증명 방법들이 있습니다. 증명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이렉트 프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직접 증명법인데 주로 3단 논법을 쓰는 거예요.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그러니까 A면 D야 하는 이렇게 그냥 쭉 풀어가는 증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데 proof by contradi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of by contradiction, 이거를 이제 반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이제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요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순을 보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 이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요로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봤더니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반증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명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P이면 Q이다가 사실이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사실이다. 이게 대우명제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 참.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항상 그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그 예만 들어가지고서 오케이 그러면 개는 동물이다. P이면 Q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대우명제도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동물이 아니면 걔는 분명히 개도 아니다.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범주에 있으면 얘는 개일 리는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거겠지. 그러니까 개이면 동물이다가 사실이면 동물이 아니면 개는 아니다. 적어도 개는 아니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면 그게 사실이면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또 역시 사실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우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속여요. 이게 사람들을 속여요. 여기 속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감이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게 자꾸 이 부정선거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저는 뭐 부정선거가 사실이고 아니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P면 Q다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면 감출 이유가 없다. 이건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해요. 근데 감추는 것을 보니 선관위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부감이 나타나요. 왜? 선관위가 범인이다라는 단정적인 말이 불편하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냐면 인간의 선입관과 감정이 개입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선입관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면 그냥 뭐 감추는 게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쉽게 동의합니다. 그렇지 뭐 문제가 없는데 왜 감추겠어요? 다 쉽게 동의해요. 그런데 감추는 거 보니까 이놈이 범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정색을 합니다. 이 음모론자가 이상한 얘기하고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흥분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왜? 어투가 다르거든. 어감이 다르거든.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는 뭐냐면 어감과 어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따져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 대한 예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귀납법이 있습니다. 인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 밤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익잠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수학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론들. 저도 이런 방법론들은 이제 대학교 2학년, 수학과 2학년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증명하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수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알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긴 해요. 그런데 약간 수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객관적인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반증법이라는 거예요. 자, 반증법은 뭐냐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가설을 세우고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현상이 생겼어.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네, 저는 이제 장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교로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병이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 야간 훈련을 끝내고 오면요 반드시 야식을 줍니다. 근데 뭘 주냐 하면 컵라면하고 소보루빵을 줘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죠. 근데 지금도 소보루빵 주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때는 그거 줬는데 이 야간 훈련의 유일한 소망은 그겁니다. 소보루빵을 생각하면서 이제 야간 훈련을 버티는 거예요. 밤에까지 훈련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요거 끝나고 돌아가면 따뜻한 컵라면과 소보루빵이 있어. 뭐 이러고 이제 버티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야간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컵라면과 소보루빵을 안 주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전부 장교였습니다. 이제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장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대장 조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컵라면하고 소보루빵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대표를 보내서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보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보급이 안 나왔대요. 자, 이상하다. 보급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뭐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저쪽 소대에서는 먹었대. 저쪽 소대에서는 먹었대. 컵라면과 소보루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대는 보급이 안 나왔다는 거야. 실합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음모가 있다. 소대장이 우리 보급 나온 거 삥땅 친 거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예민한 게 먹는 거거든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이 우리 소보루빵을 삥땅 쳤다. 그래서 이게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소대장이 전체를 모아놓고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헛소문 퍼뜨리는 거 누구야? 그러니까 잠잠하죠. 들키면 이제 뭐 끼고 연병장 돌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소문을 내는 놈 있으면 그만 안 둘 거야. 너희 한 번만 더 이런 소문 내는 놈 있으면 너희 뭐 징계할 거야. 막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고.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84학번이었는데, 제가 이제 석사장교를 갔다 왔습니다. 석사장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시험 패스하면 6개월 동안 이제 장교 훈련 받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편법 아닙니다. 제가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시험 봐가지고 간 거예요. 한 10몇 년 있었던 제도인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었는데, 하여간 그 경영대 84번 아주 얼굴도 기억나요. 하여간 그 친구가 용감했어요. 용감한 건지 소보루빵이 먹고 싶었던 건지, 하여간 그래서 다시 소대장을 이제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보급이 정말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나왔대요. 그러면 보급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소문이 잠잠해질 겁니다. 보급 장부도 있고, 그리고 보급 받아서 사인한 병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시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보여주죠. 그리고 네가 뭔데 그걸 미쳤냐 훈련병 주제. 그래서 진탕 야단만 맞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은 더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대 전체가 음모론을 믿는 확증 편향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진실의 시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훈련시키면서 피곤하긴 했을 거야. 서울대생만 300명 모아놓고 그 훈련을 시켰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어떤 가설? 만약 소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보급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아서 폭동일보 직전인데, 그러면 보급 장부를 보여줌으로 폭동을 잠재우고 비난을 피할 것이, 이게 당연하다. 반대로 소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장부를 안 보여주거나 장부를 조작할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장부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럼 뭐 조작한 흔적이 있고 그 경우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도 짜는 거 알죠. 뭐 참이다 커지 이렇게 가지고 짜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수령한 병사가 있을 테니까 병사를 찾아서 증인을 확보한다. 뭐 하여간 소불빵 하나 먹겠다고.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확인을 해나가는 거죠. 다행히도요. 저희 경우는 며칠 있다가 장교들이 자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파서 밤에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이쪽은 줬는데 여기는 이제 못 준 거죠. 뭐예요? 장부를 안 보여준 놈이 범인이었죠. 장부를 안 보여준 놈이 범인이었어요.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의 한 예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증법이에요. 또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발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발례를 찾으면 되는 거죠. 또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어. 그런 예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확률입니다. 저는 통계는 잘 안 믿어요. 통계는요, 사람이 손 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돼서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고, 확률은 믿어요. 확률은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커지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은 믿는데, 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확률 계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게요.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앞서도 그 얘기 했는데, 일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틀린 얘기를 막 믿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막 그거를 막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집회 나갔을 때 이제 식사하다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 집사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는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이상하네. 에이,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집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요래저래 저렇게 돼서 이것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더니 그렇네. 거의 이상하네. 에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화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0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0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인 대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인 대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지를 이제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성찰은 내 생각 과정을 성찰하고 특정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자기가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고 저 사람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나는 중립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체크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0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저 그림도 어떻게 넣었어? 항상 나는 0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마이너스 1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 또는 플러스 1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0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중심에 서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확증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내가 이제 플러스 1에 서 있다면 저거 뭐 좀 플러스 1이 먼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1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0에 서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중립인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뭐라고 믿냐면 나는 0에 서 있어라고 믿어요. 나는 0에 서 있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사람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0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 그림처럼 플러스 1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저기 0에 서 있는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처럼. 또는 내가 마이너스 1에 서 있어. 근데 나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멀쩡히 0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극우처럼 보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0에 서 있는 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내가 0에 서 있는 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오늘 밤을 샐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 전공이 이제 Higher Dimensional Topology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제 15년 동안 잡이었어요. 4년에 이제 학부 다녔고 11년 동안 잡이었습니다. 자, 내가 그 얘기는 뺍시다. 이거 뭐 지금 골치 아프니까 빼고.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첫째, 내 사고가 팩트에 기초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건 앞서도 살펴본 건데 해석과 견해는 유동적입니다. 해석과 견해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팩트는 고정값이에요. 팩트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지. 모든 게 이렇게 떠다니고 있으면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위치를 파악할 때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픽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픽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이 뭔가 요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픽스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항해술 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항해술 할 때 픽스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북극성이죠. 왜 북극성이냐면 지구의 이 자전축 방향을 쭉 끌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게 북극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내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이런 픽스드 포인트가 뭐냐?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사실에 기초한 건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팩트에 기초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팩트에 기초했습니까? 팩트에 기초했는지 아까 얘기했던 뭐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던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던 아니면 뭐 반증법을 쓰던 아니면 인덕션을 쓰던 하여간 뭘 쓰든지 간에 팩트가 뭔지를 비판적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실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부패하고 있어. 그럼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픽스해야 되거든요. 그걸 픽스하는 게 뭐라고요? 팩트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사람은 안 믿고 숫자만 믿는다 그랬죠. 사람은 안 믿는 것은 사람은 해석하고 의견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어제는 이렇다고 해도 내일은 또 딴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확률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훨씬 신뢰합니다. 그게 이제 고정점이 돼줘야 돼요. 고정점이 돼줘야 그 다음부터 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구나.
그래야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메타인지를 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나는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현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확증 편향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간 끈다고 화를 낸다든지. 뭐예요 이게? 내로남불.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든지 아니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든지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확증 편향자예요. 예. 또 하나, 이 얘기는 처음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뭐 김정은 정권을 축복하고 동반자적인 자세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주장도 많이 해요. 근데 아니,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며. 근데 왜 김일성, 김정은 정권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죠? 잣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광주 사태에서 죽은 사람의 목숨들만 소중하고 김일성, 김정은 정권에서 죽은 사람의 목숨들은 개죽음인가? 똑같은 잣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한치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라면 저 사람들의 죽음도 한치 억울함도 없어야 돼요. 같은 잣대를 써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잣대를 쓰면서 저기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쓰냐?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미혹됐거나 위선자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사고와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적용하려면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북한에 적용하려면 남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죠. 만약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내 위치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진짜 중립적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돼요. 뭐 이건 말고도 방법론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이건 지금 설명하자면 진짜 밤을 새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늦은 밤에 약간 수학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책임감이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뭐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이렇게 전문 수학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 그건 아주 적더라고요. 전문 수학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전문 수학자는 이성진 목사님 계세요. 이성진 목사님 전문 수학자고요. 거기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몫이 있고, 왜냐하면 확증 편향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논리와 숫자를 다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이 느껴져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에게 이렇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혹의 영에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혹은 여러분 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편향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려면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요, 겸손이에요. 마귀의 3대 속성이 뭐라고요?
교만과 미움과 거짓이거든요. 교만과 미움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려면 첫째는 겸손부터 시작해야 돼요. 겸손은 뭐냐 하면 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정확한 건가? 나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건가? 나는 확증 편향된 게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의심해야 돼요. 그래도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요즘 신문이요. 또 이 얘기하면 음모론자가 되니까. 오케이 신문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접하고 있는 매체도 같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적 영역에 속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면 알아봐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 겸손함이 없이 내가 맞아. 저놈은 또라이야. 그렇게 또라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 절반이 좀비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답이 안 보입니다. 정말 해답이 안 보여요. 이미 너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서. 근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고 상대를 정죄하고 확인해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실타래를 풀기도 어려워져 버린. 하여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정직하게 다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또 내가 보는 매체만 보고 나서 아니잖아 이러면 이건 진짜로 해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확증 편향되는데 그거 또 보고 아니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나를 확증 편향시켰던 것들은 다 빼놓고 상대방에 대한 그것을 최대한 정중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얘기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품격 아닐까요? 그게 크리스찬의 품이 아닐까요?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좀 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 언제까지 싼 맛이 이렇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인격 자체가 좀 고급진 맛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싸구려 같은 맛만 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고급진 맛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겸손함, 그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것들. 그러면 동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안 된다고 쌍욕하면 안 되고요. 동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원칙만 지켜도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이 원칙만 지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팩트의 중요성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비판적 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사실이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 확신 위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장난에 안 넘어져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늦은 밤까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하여간 우리 좀 진리의 사람들로 서봅시다. 진리의 사람들로 서봅시다. 이 땅은 참 암울하고 혼돈스럽지만 그래도 누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기준점에 좀 서봅시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겸손이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반드시 옳다는 생각,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면 정확해야 돼요. 대충 그런 것 같다 주워 들은 소리 가지고 안 되고요. 말씀의 근거를 두시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더 깊게 파셔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사실이야, 이 정도 근거는 있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사실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증명하셔야 돼요. 그 증명이 안 되니까 여기 들으면 이건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건 것 같고 그냥 주워 들은 소리 가지고 이놈이 틀렸고 저놈이 맞았고 욕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크리스찬한테 격이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급이 있는데, 아멘? 좀 고급진 인생들이거든. 크리스찬은 고급진 인생들인데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세워질지어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괴계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추어진 것들은 드러나게 될지어다. 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우리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